고요한 언덕 위로 짙은 안개가 드리웠다. 자연의 숨결과 바람 소리만 들리는 이곳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용감한 젊은 경찰관 김태우 경위의 의문의 죽음. 그는 평생을 조국 수호 이상에 바쳤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그의 몸을 냉혹하게 차가운 흙 아래 매장했을까? 정의는 수년간 어두운 음모에 가려져 있었다. 진실이 영원히 묻힐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린 마음의 놀라운 발견, 12살 소년 정민우의 용기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상한 소리, 비정상적인 징후, 산과 죽음 사이의 떨림의 순간, 숨 막히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진실이 밝혀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한 정의를 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까?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라. 바로 여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용기도 담고 있다. 빛과 어둠 사이의 전투, 단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전체 삶을 바꿀 수 있는 곳. 미스터리의 여정을 시작하자. 김태우 경위는 서울 강서구에서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더 활기차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도시에서 그는 훌륭한 경찰관이었다. 그의 눈은 항상 조사 업무에 고정되어 있었고, 특히 불법 활동과 관련된 사건들, 도시의 평화를 밤낮으로 조용히 침식하는 활동들에 집중했다. 사건 발생 전 마지막 날들, 그는 모든 에너지를 복잡한 프로젝트에 쏟고 있었다. 항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의심스러운 화물 흐름을 추적하는 것, 그가 믿는 바에 따르면 단순하지 않은 권력의 손이 끼어있는 활동이었다. 그의 헌신과 정직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어둠을 동맹으로 삼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우연히 그를 놓이게 했다. 서울의 구석구석을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이른 추위 바람이 부는 늦은 오후 소식이 왔다. 상관으로부터의 공식 발표는 간결하고 차가웠다. 김태우 경위가 특별 임무 중 용감하게 희생되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원인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그저 큰 손실이라는 것만 알려졌다. 서울 전체가 애도에 빠졌다. 태우의 어머니 이순자가 살던 작은 집은 이제 슬픔에 잠겼다. 노모의 가슴을 1000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으로 그녀는 쓰러졌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 그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태우는 항상 강하고 조심스러운 아이였는데 어떻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의문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고 그곳에 첫 번째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붙잡을 곳을 모르는 절망 속에서 박준호 경감. 어린 시절부터의 가까운 친구이자 태우와 많은 위험한 사건을 함께 해결한 동료는 소식을 들었을 때 침묵했다. 준호는 누구보다도 태우를 잘 알았다. 그는 태우가 자신을 헛되이 죽음에 몰아넣을 정도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뭔가 잘못되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그의 친구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준호는 상관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이나 패턴으로 가득 찬 일반적인 대답뿐이었다. 이 무력감은 준호를 진실을 찾기로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다. 무엇과 마주하더라도 상관없었다. 법의학 의사 송지연, 똑똑한 눈과 긴 검은 머리를 가진 여성에게도 태우에 대한 소식은 치명적인 칼날과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막 시작되었고 아름답고 유망했지만 이제 폭력적으로 꺼져버렸다. 지연은 법의학 의사로서 가장 맨 얼굴의 사실들과 함께 죽음에 직면하는 데 익숙했지만 태우의 죽음은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태우의 마지막 임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모호했고 현장 보고서가 있다면 그것은 투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문적인 직감은 이 비극적인 베일 뒤에 숨겨진 다른 진실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한편 서울교외 지역의 가장자리에 있는 기복이 있는 땅 조각인 조용한 언덕에서 공기가 더 깨끗하고 소음이 적은 곳에서 생활은 계속되었다. 12살 소년 정민우는 연을 날리고 덤불과 울퉁불퉁한 오래된 뿌리를 탐험하기 위해 이곳에 자주 왔다. 이 언덕은 그에게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찬 사적인 세계와 같았다. 그는 모든 길, 모든 친숙한 나무를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김태우 경위를 알고 있었다. 크고 키가 큰 이웃이었고 때때로 집에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고 물어보곤 했다. 젊은 경찰관의 이미지는 곧 어린 마음 속에서 매우 소중하고 존경스러운 것이 되었다.
태우의 친척들의 고통이 아직도 맴도는 그 오후, 민우는 조용한 언덕에 혼자 있었다. 그의 종이연은 바람 속에서 높이 날아올랐고 소년의 열렬한 시선을 따랐다. 그러나 연을 따라 달리다가 그는 우연히 야생 나무 뒤에 숨겨진 땅으로 길을 잃었다. 그가 이전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장소였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빈 공간이었다. 풀이 자라지 않고 땅 표면이 최근에 방해받은 것처럼 보였다. 주변의 푸른 잔디와는 달랐다. 어린이다운 호기심이 그를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소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축축한 흙 아래에서 약한 오후 햇살 아래 빛나는 것을 관찰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작고 가벼운 마른 가지를 사용했다. 그것은 금속 단추였다. 군인 배지가 있었다. 민우가 태우 경위의 제복에서 여러 번 본 것과 똑같은 단추였다. 이제 민우의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태우 아저씨의 단추가 여기에 있지? 이런 황량한 곳에? 소년은 주변을 둘러보고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방해받은 땅은 자연적인 구멍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떤 동물의 발자국 같지도 않았다. 파는 것은 꽤 짧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민우는 자신이 읽은 탐정 이야기들을 기억했다. 자신이 본 모든 액션 영화들을 기억했다. 두려운 막연한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기어들어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호기심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감이 그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 소년은 더 조심스럽게 방금 전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표면 흙을 부드럽게 계속 닦았다. 흙은 꽤 다공성이었고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 얇은 흙 아래에서 먼지 알갱이와 마른 잎 사이에서 창백하고 곡선을 그리는 무언가가 천천히 드러났다. 민우는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그것이 썩어가는 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가까이서 보니 마지막 흙층이 쓸려 나갔을 때 그것이 손가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확실한 5손가락. 흙은 허약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공기 한 모금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인간의 손. 공포의 비명이 민우의 목구멍에서 막혔고 소년은 뒤로 물러나 넘어져 땅에 앉았다.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이 움직였다. 손가락들이 매우 천천히 움직였다.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 오후의 조용한 언덕은 더 이상 그의 눈에 평화롭지 않았다. 그것은 두려워졌고 끔찍한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소년은 떨면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의 발은 흔들리고 싶었다. 즉시 어른에게 알리고 신고하라는 생각이 민우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번뜩였다. 소년은 고개를 돌리고 가능한 한 빨리 언덕 아래로 달려갔다. 바람은 그의 길을 스쳐 지나갔고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 소리와 함께 울렸다. 그의 등 뒤에서 방해받은 땅 위에서 그 연약한 생명은 여전히 기적을 기다리며 견디고 있었다. 민우의 작은 발은 빠른 숨소리로 작은 언덕 동네의 고요한 침묵을 찢으며 달렸다.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 찼다. 더듬거리는 입에서는 명확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은 이병철 할아버지였다. 근처에 살며 채소밭에 숨어있던 행복한 노인이었다. 처음에 이 할아버지는 민우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년의 창백한 얼굴과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민우는 이 할아버지의 소매를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언덕을 가리키며 방금 목격한 끔찍한 광경을 묘사하려고 했다. 민우의 말은 단편적이었지만 그의 눈에 있는 순수한 공포는 이 할아버지가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삽을 내려놓고 서둘러 민우를 따라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의 마음도 불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이 할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앞에 있는 광경은 반평생을 살아온 사람조차 떨게 만들었다. 방해받은 땅, 특히 더러운 손,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가 떨며 만졌을 때 여전히 따뜻한 민우의 단속적인 말들을 확인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니었다. 잠시 망설인 후 이 할아버지는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몇몇 이웃들을 불렀다. 구조는 시급하게 이루어졌다. 질식의 고요함 속에서 삽이 바위를 치는 소리와 참가자들의 깊은 숨소리만 들렸다. 그들은 매우 조심해야 했다. 침대 아래에 묻힌 사람은 마치 바람 속의 불꽃처럼 깜박이는 것 같았다.
김태우 경위가 차가운 땅에서 들어올려졌을 때 그의 몸은 부드럽고 얼굴은 보라색이었으며 숨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제복은 구겨졌고 모래와 마른 피가 몇몇 긁힌 자국에 있었다. 그의 상태는 위독했다. 생명이 바람 속의 등불과 같았다. 아무도 1초를 지체할 용기가 없었다. 즉시 시민의 개조된 차가 전시되어 태우를 곧바로 서울시립병원으로 급히 이동시켰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소녀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고 이 할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갔다. 민우가 처음으로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이상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서울시립병원은 이 병이 도착했을 때 즉시 응급상태에 들어갔다. 최고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고용되었다. 응급실 불이 켜졌고 기계에 안정된 소리가 서둘러 발소리와 섞였다. 밖에서 이순자 여사는 박준호 경감과 송지연 의사에게 둘러싸여 길 잃은 영혼 같았다.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지만 10번의 죽음 상태에 있으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순자 여사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 더 끔찍한 진실에 직면해야 했다. 준호와 지연은 비록 마음이 껍데기처럼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진정하려고 노력했고 이순자 여사를 안심시키고 태우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희생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태우가 어떻게 그런 잔인한 방식으로 살아서 묻혔을까? 대답되지 않은 일련의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태우의 죽음에 대한 초기의 의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시간은 뇌까지 천천히 흘렀다. 매 순간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전이었다.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며 마침내 몇 시간의 스트레스 후에 한 의사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약간 피곤했지만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환자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특별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는 많은 피를 잃었고 몸이 심하게 약해졌으며 장기간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경미한 중독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환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진정죄였다. 비록 이순자 여사, 준호, 지연에게는 일시적이었지만 적어도 태우는 살아있었다. 김태우 경위가 천천히 눈을 뜨자 의식이 긴 혼수 상태 후에 점차 돌아왔다. 그가 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병원의 하얀 천장과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가 기절하기 전에 마지막 공포의 순간에 대한 기억이 돌아왔다. 육체적 고통은 참을 수 없었고 가슴 속에서는 고통과 흥분이 끓어올랐다. 그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온몸이 젖어 있었다. 쉰 목소리로 그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준호와 지연도 그곳에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의사에 의해 재검사되고 상태가 더 안정적이라고 확인 후 비록 여전히 매우 약했지만 태우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직접 바라보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남은 힘을 모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고발이 나왔다. 바위처럼 무거운 그것이 그의 마른 입술에서 나왔다. 이준영 총경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모든 단어는 명확했다. 그와 뱀의 왕이 나를 배신했어요. 그가 나를 산채로 묻도록 명령했어요. 병원 방에서의 공간이 얼어붙었다. 이순자 여사는 기절했다. 준호와 지연은 침묵했다. 아무도 이준영 총경, 그의 직속 상관, 차가운 외모와 좋은 능력으로 알려진 장교가 그 악랄한 행위 뒤에 있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었다. 태우는 피로로 인해 불연속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이준영 총경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발견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뱀의 왕이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과 가까웠다. 태우가 조사하고 있던 조직이었다. 그가 사건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했을 때 이준영은 배신했다. 그는 태우를 마취시키는 트릭을 사용했고 태우가 임무 중 희생되었다고 보고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가장했다. 그리고 냉정하게 그의 부하들에게 태우를 언덕의 산채로 묻도록 명령했다. 영원히 단서를 차단하기 위해 침묵시켰다. 그의 목표는 단지 눈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조사 문서를 빼앗는 것이었다. 김태우 경위의 고발은 폭탄이 터진 것처럼 경찰력 내에서 작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직속 상관을 끔찍한 범죄로 고발하는 경찰관, 그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다. 이준영 총경은 특정한 위치에 있었다. 수년간의 업무로 쌓아온 명성이 있었다. 죽음에서 간신히 탈출한 사람의 말,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의 말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속삭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러 측면에서의 압력이 무게를 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맥락에서 민우의 등장은 극히 중요해졌다. 그의 순진함에도 불구하고 결단력을 가진 소녀는 조사관들에게 발견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상세하고 일관되게 말했다.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질문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의 말과 군복의 단추와 같은 물리적 증거, 그리고 구출되었을 때의 태우의 상태는 김태우 경위의 고발에 대한 첫 번째 지지대가 되었다. 민우는 걱정 없는 일반 소년에서 갑자기 고의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 되었다. 그는 태우의 생명이 언덕의 차가운 흙 아래서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던 곳에 첫 번째 빛을 밝혔다. 김태우 경위의 정의를 위한 조용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도전으로 가득 찰 것을 약속했다. 태우의 보고는 처음에 지진을 일으켰고 의심이 없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쇠의 의지를 태우는 불과 같았다. 박준호 경감은 초기 충격 후에 빠르게 정신을 차렸다. 이준영 총경의 잔인한 행동에 대한 분노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동정심은 강한 결단력으로 변했다. 준호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약속했다. 나는 너를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앞길이 얼마나 위험하든 상관없어. 태우에 대한 그의 믿음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것은 수년간 함께 서서 친구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대한 이해로부터 구축되었다. 준호는 태우가 특히 자신의 상관의 명예와 관련된 일에 대해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송지현은 과학자의 통찰력과 태우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잠시 그의 말을 의심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예고된 트위스트와 턴은 이제 설명이 있었다. 비록 그것이 잔인하고 냉혹한 설명이었지만 연인을 잃은 고통은 증오로 대체되었다.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그녀는 태우가 현재 건강 상태로 인해 정말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단지 의약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 전문성, 그리고 지능을 사용하여 이 불평등한 싸움에서 태우와 준호를 지지할 것이다. 태우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이제 그의 용기, 강한 의지, 그리고 용맹함에 대한 더 많은 존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특히 이순자 여사, 태우의 어머니. 고통에 굴복한 것처럼 보였던 여성은 다시 비범하게 강해졌다. 성령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아들에 대한 동정의 눈물을 흘린 후 아들을 잔인하게 해친 사람에 대한 증오로 인해 이순자 여사는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일관성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무조건 믿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그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의 말은 그녀가 희미하게 알고 있던 진실의 못을 박는 망치 같았다. 그녀는 태우와 그의 친구들에게 강한 동맹이 될 것이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지지는 준호와 지연의 결단력의 불에 연료를 추가했다.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뢰를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첫 번째 비밀 회의는 태우의 병원방에서 열렸다. 그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태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의지는 강철이었다. 그는 다시 이준영 총경과 그 뒤에 있는 위험한 범죄 조직인 뱀의 왕의 존재를 나타내는 징후에 대해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해 더 자세히 말했다. 준호와 지연은 모든 세부 사항을 듣고 모든 가능성을 신중하게 기록하고 분석했으며 문제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그들은 태우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동시에 그들은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야 했다. 특히 어리지만 매우 중요한 증인인 민우를 위해 총경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지하에서 운영되는 범죄 조직에 맞서는 것은 극도로 어렵고 위험했다. 모든 행동은 절대적인 비밀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준호는 조사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준영 총경이 처리했거나 관련된 오래된 사건들을 조용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간격, 심지어 가장 작은 연결점도 찾아보았다. 그는 또한 부대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몇몇 동료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았다. 적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법의학 의사로서 송지연은 의심스러운 죽음이나 뱀의 왕이 개입했을 수 있는 폭력적인 요소가 있는 사건과 관련된 일부 기록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또한 응급 상황에서 태우의 몸에 남아있는 독소를 조용히 재분석하여 이준영이 사용한 특정 약물에 대한 단서를 찾기를 희망했다. 증거 수집과 병행하여 태우와 민우의 안전 보호가 최우선으로 여겨졌다. 병원을 떠난 후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준호와 지연이 비밀리에 마련한 은밀하고 안전한 임시 거주지가 있었다. 태우의 소재에 관한 모든 정보는 절대적으로 사적으로 유지되었다. 민우의 경우 준호와 지연은 소년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적들은 일단 그가 발견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증인을 침묵시키기 위해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민우의 가족과 이야기하여 가족이 심리적 충격 후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민우를 먼 지방의 고향으로 데려가도록 설득했다. 모든 준비는 감시자들이 탐지할 수 없도록 조용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진실의 첫 번째 조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비록 그것이 매우 희미했지만 태우, 준호, 그리고 지연은 세 사람의 힘으로는 이준영 총경과 뱀의 왕 조직이라는 강력하고 잔인한 힘에 맞서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했다. 충분한 권위, 정직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최영훈 총경, 수사과장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다. 최 총경은 거칠고 솔직하며 부정과 범죄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또한 이를 통해 몇 번의 접촉을 가졌고 매우 존경받았다. 그러나 최 총경에게 접근하고 설득하는 것에도 많은 위험이 있었다. 만약 그가 믿지 않거나 더 나쁘게는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결과는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신중한 고려의 많은 밤 후에 그룹은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오래된 관계를 통해 최영훈 총경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사적인 장소에서 마련했다. 꽤 긴장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 준호와 지연은 태우가 해를 입은 것부터 그의 고발, 그리고 그들이 수집한 초기 증거까지 모든 것을 제시했다. 그들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위험을 숨기지 않았다. 최 총경은 주의 깊게 들었다. 그의 얼굴은 많은 감정을 보이지 않았지만 오랜 조사관의 예리한 눈은 깊은 분석으로 빛났다. 그는 많은 상세한 질문을 했고 사건의 핵심을 파고들었다. 준호와 지연이 끝냈을 때 최 총경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그들을 직접 바라보았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들이 제시한 것은 극도로 심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일부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세력이 조작하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김태우 경위의 고발과 이 초기 증거는 그 의심을 보강했습니다. 이제 최 총경의 결정이 왔다. 빠르고 단호하게. 나는 비밀리에 당신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정보는 절대적으로 기밀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최영훈 총경의 승인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숨결을 주었고 더 많은 힘과 자신감을 주었다. 그들은 앞길에 여전히 셀 수 없는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정의를 위한 희망의 빛이 비록 짙은 음모와 범죄의 어둠 속에서 깜박이긴 했지만 켜졌다. 최영훈 총경의 비밀스럽고 제한된 자원이지만 귀중한 지도 아래 김태우 경위, 박준호 경감, 그리고 송지연 의사의 비밀 조사 기계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계심을 갖고 결의를 다지며 이준영 총경에 의해 해를 입기 전 태우의 기억의 단편들, 단지 이름, 스쳐 지나간 장소 또는 그가 우연히 들은 의심스러운 전화 통화라도 이제 그들은 처음에는 매우 중요한 단서였다. 그들의 임시기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은밀한 아파트에서 매일 밤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지도 위에
지연은 정보 라인을 연결하는 메모를 적었고 뱀의 왕 조직의 그림은 점차 나타났다. 비록 여전히 많은 부분이 어두웠지만 그것은 그 규모와 복잡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태우와 준호는 지역과 그 세계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태우가 한때 지정한 용의자들을 다시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종종 변장해야 했다. 도시의 복잡한 지역으로 들어가 그들의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인기 있는 술집부터 안개가 자욱한 항구 근처의 황량한 창고까지 태우가 특별히 주목한 장소였다. 가져온 모든 정보, 모든 작은 것들은 분석되었다. 주류 출처나 이전에 관련된 오래된 사건들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와 대조되었다.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태우는 베테랑 조사관의 비범한 기억력과 분석적 통찰력으로 사건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핵심 판단을 내리는 합성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회의에서 이준영의 비정상적인 표현을 기억했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예정되지 않은 출장 또는 항상 숨기려고 하는 비밀 회의. 그들은 곧 뱀의 왕의 활동이 단지 태우가 처음에 발견한 일반적인 밀수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조직의 규모는 훨씬 더 컸다. 이 막대한 돈의 흐름은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고 상승 중인 인접 지방인 평호 지방의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가려졌다. 더 심각한 것은 뱀의 왕이 또한 대규모 무기 선적에 관여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었다. 심각한 보안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안개 항구는 그 광대한 해변과 뱀의 왕의 조작으로 인해 다소 느슨한 통제 시스템으로 이 불법 활동에 대한 중요한 초점 중 하나였다. 많은 밤, 준호와 태우는 직접 감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꽉 찬 위험. 그들은 교대로 객체를 추적하고 안개 항구의 밤 커버 아래에서 일어나는 음침한 거래의 이미지를 기록했다. 그들의 차는 항구를 떠나는 의심스러운 컨테이너를 따라가던 중 거의 발견될 뻔했다. 뱀의 왕의 손과 발은 매우 경계하고 있었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용한 추격, 노출 위험에 직면하여 심장이 뛰는 순간들은 그들 삶의 일부가 되었다. 긴장감은 항상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각각의 증거, 피와 땀의 대가로 이준영 총경과 그의 동료들의 실제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걸음이었다. 송지연은 정보 분석 외에도 태우와 준호의 건강관리 역할을 맡았다. 동시에 그녀는 최 총경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할 때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또한 평호 지방에서 해결되지 않은 살인 사건의 기록을 분석하면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적어도 2건의 조직폭력배 간의 상호 복수 사건에서 희귀한 독이 사용되었다. 그것은 외국에서 온 것으로 보였고 바다를 통해 밀수되었다. 뱀의 왕과 국제범죄 조직 사이의 결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였다. 그러나 이 강렬한 조사 과정에서 민우로부터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이 나왔다. 가족이 안전을 위해 그를 집으로 데려갔을 때 준호와 지연의 주선에 따라 민우가 전화로 그가 매우 사랑하는 태우 아저씨의 건강에 대해 묻는 대화에서 그는 순진하게 이야기했다. 태우 아저씨, 내가 당신을 조용한 언덕에서 발견하기 전날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검은 차를 봤어요. 이 동네에서 본 적 없는 매우 멋진 스타일이었어요. 언덕으로 매우 빠르게 올라갔다가 서둘러 떠났어요. 놀라운 것은 번호판의 일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2 숫자는 꽤 특별했어요. 제 생일과 같아서 우연히 기억했어요. 이 어린이의 모호해 보이는 세부 사항은 태우, 준호, 그리고 지연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즉시 민우의 설명과 일치하는 번호판 특성을 가진 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그 결과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 차는 개인 운송회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더 깊은 조사를 통해 이 회사는 그들이 감시하고 있는 뱀의 왕의 프론트 비즈니스 중 하나와 음침한 재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많은 그림들. 조용한 언덕 근처의 일부 도로에 있는 보안 카메라에서 추출한 이미지는 그 시간에 운전자의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이 차량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간접 증거였다. 태우가 산채로 묻힌 것이 몇몇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계획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뱀의 왕의 신중한 준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은 충돌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 번은 준호가 비밀리에 이준영 총경의 부하들과 빈 카페에서 이상한 물체와 만남을 사진 찍고 있을 때 발견되었다. 다행히 준호는 빠른 사고와 상황 대처 능력 덕분에 제때 탈출했다. 비록 중요한 사진은 온전하지 않게 되었지만 다른 때는 그들의 임시 아파트가 감시의 징후를 보였다. 태우의 팀은 즉시 위치를 변경하고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다.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었다. 그들은 뱀의 왕의 포위가 천천히 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위험은 그들을 더욱 결의를 다지게 했다. 그들은 빨리 이 전체 범죄 네트워크를 뒤집어 정리하지 않으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호지방의 위험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임을 알았다. 전쟁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적은 분명히 매우 교활하고 잔인한 뱀이었다. 뱀의 왕 조직에 대한 조사는 점점 더 복잡한 층으로 깊어지고 있었고 미묘하고 잔인한 운영 방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김태우 경위의 팀이 수집한 현금 흐름, 얽힌 관계, 그리고 상호 보복의 징후가 있는 폭력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과거로부터 이름이 다시 돌아왔다. 권영민 총경, 정직과 성실함으로 유명한 베테랑 조사관. 그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다. 아무 의심스러운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 그는 국경을 넘는 밀수와 돈 세탁과 관련된 주요 조사를 이끌고 있었다. 지금 뱀의 왕이 하고 있는 것과 많은 유사점이 있는 프로젝트였지만 훨씬 더 크고 더 정교했다. 권 총경의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보는 것은 박준호 경감의 생각이었다. 준호는 총경이 사고를 당했을 때 업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사고의 불규칙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그 후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침묵했다. 준호는 그 당시 젊은 장교였다. 그는 총경의 이름을 들었고 그를 존경했다. 준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뱀의 왕 조직과 총경이 미완성 상태로 남겨둔 사건 사이에 연결이 있을까? 최영훈 총경의 신중한 지원으로 그들은 또한 달팽이를 가지고 있었다. 몇 년 전 권 총경의 사건으로 돌아갔다. 오래된 사건에 먼지 쌓인 파일들이 다시 열렸다. 송지연은 날카로운 법의학 실습으로 각 현장 사진, 각 부검 보고서를 주의 깊게 검토했다. 그녀는 이전에 간과되었거나 다른 방향으로 해결된 몇 가지 작지만 의심스러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도로 표면의 브레이크 자국은 목격자의 증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유일한 목격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신비롭게 사라졌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차는 취한 운전자의 것이었다. 기술적 특성은 다시 기록된 손상과 일치하지 않았다.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비합리성은 더 명백해졌다. 태우와 준호는 총경이 죽기 전에 추구하고 있던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찾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그의 전 동료 중 일부를 찾았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사를 가거나 은퇴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인내와 강력한 논쟁으로 그들은 몇몇 가치 있는 정보를 얻었다. 총경은 죽기 전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다. 당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전체 범죄 네트워크 뒤에 있는 주모자를 드러낼 수 있는 연결고리였다. 총경의 가족이 수년 동안 기념품으로 보관해온 개인 문서에는 작은 노트북이 있었다. 그 표지는 달았다. 총경의 아내, 부드러운 여성이지만 여전히 눈에는 남편을 잃은 고통이 느껴지는 여성은 그것을 태우와 준호에게 주었다. 언젠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으로. 노트북은 혼란스러운 메모, 이상한 표시, 축약된 이름들과 괄호 안의 암호로 가득 차 있었다. 총경은 개인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신의 발견을 기록한 것 같았다. 그것이 잘못된 손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날과 밤 동안 태우, 준호, 그리고 지연은 번갈아가며 노트북을 연구했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해독 방법을 시도했다. 일반적인 규칙부터 총경의 전기, 습관, 그리고 그가 해결한 사건들을 기반한 더 복잡한 추론까지. 압력은 그들이 뱀의 왕을 더 잘 이해하는 열쇠, 심지어 그것을 명령한 사람까지도 이 신비로운 비문에 숨겨져 있다고 느낄 때 증가했다.
송지연은 존경할 만한 논리 분석 능력과 인내심으로 총경이 특수 문자와 숫자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발견했다. 그것은 복잡한 군사 스타일의 비밀 시스템이 아니라 그의 자체 규칙에 따른 개인적인 속기의 한 형태인 것 같다.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벤트나 이름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룹이 거의 지쳐 있을 때 어느 늦은 저녁 작은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규칙을 파악했다. 한 번에 한 글자씩 모든 숫자가 해독되기 시작했다. 장소의 이름, 유령 회사들, 음침한 거래 금액이 점차 나타났다. 그것은 놀랍게도 그들이 뱀의 왕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과 잘 일치했다. 이것은 권영민 총경이 실제로 이 범죄 조직의 동굴에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단서를 덮기 위해 교묘하게 위장된 암살이었다. 태우와 준호의 마음속에 분노가 깊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존경받는 동료를 위한 정의를 찾기 위해서도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사람 모두를 사용하게 만든 것은 노트북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다. 방대한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기록 옆에 총경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AI에 대한 최종 서술이나 경고로서 몇 가지 코드화되지 않은 필체를 기록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털투성이 손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이 식별한 규모의 범죄자들을 넘어서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름 또는 오히려 별명이 나타났다. 여러 번 세심하게 원으로 표시되고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노인. 두 개의 단순한 단어가 1000파운드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특정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력하고 신비로운 제목이었다. 실제 장로의 이미지를 업로드. 마지막 보스. 그들이 전에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이준영 총경들은 뱀의 왕의 작은 가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단지 이 노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졸들일 뿐이었다. 이 발견들은 조사의 풍경을 완전히 바꿨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적들은 단지 일반적인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문어 촉수를 뻗을 수 있는 세력이었고 매우 교활하고 강력한 사람이 이끌고 있었다. 위험은 배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목표는 마침내 더 명확해졌다. 이 순간부터 노인을 찾아내고 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그것은 뱀의 왕 조직을 해체하고 그들의 모든 희생자들, 권영민 총경과 김태우 경위 자신을 포함하여 정의를 요구하는 열쇠였다. 신비로운 지도자 이준영 총경과 전체 뱀의 왕 조직 뒤에 서 있는 노인에 대한 정보는 새로운 조사 방향을 열었다. 동시에 그것은 또한 임무의 위험 수준을 증가시켰다. 김태우 경위, 박준호 경감, 그리고 송지연 의사는 새로운 사다리를 쫓고 있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적들이 교활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는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모든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계산되어야 했다. 최영훈 총경은 비밀 통신 채널을 통해 대상 측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냄새가 있는 것 같다고 그들에게 경고했다. 이는 그들의 조사 계획이 어느 정도 누설되었거나 적어도 불법 활동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음모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시간 압박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태우의 팀은 그들이 그의 역할,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특정 계획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제 시간에 자신의 발자국을 정리하거나 반격하기 전에 권영민 총경의 노트북에서 나온 정보 조각들과 최근 상황 분석을 통해 그들은 몇 가지 중요한 뉴스를 얻었다. 노인은 안개 항구를 통해 매우 큰 금지된 물품 수송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여기서 금지된 것은 단순히 약물이나 그들이 발견한 기존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노인의 더 깊은 음모와 직접 관련된 훨씬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거시적 수준에서 조작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수송을 막거나 적어도 그것에 대한 증거를 얻는 것은 전체 조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태우, 준호, 지연은 밤에 안개 항구의 내부 통제구역으로 침입하기로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수송이 조립되고 발송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전체 수령 및 배송 과정,
관련 문서를 사진 찍고 가능하다면 상품 샘플을 얻는 것이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임무였다. 밤의 안개 항구는 거의 뚫을 수 없는 요새였다. 뱀의 왕의 손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다. 이준영 총경이나 그의 신뢰받는 부하들이 이 중요한 임무를 감독하기 위해 거의 확실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날 밤 안개는 그 이름처럼 짙었다. 안개 항구를 덮었고 침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관찰하고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증가시켰다. 태우와 준호는 훈련된 전문 기술로 많은 외부 보호층을 교묘하게 극복했다. 지연은 근처의 안전한 위치에 머물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면 최 총경에게 연락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항구 내부에서 공기는 질식할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잘못된 사람들의 그림자가 침묵 속에서 움직였다. 무거운 트럭 엔진의 소리가 울렸고 전조등이 도시벽처럼 높은 컨테이너줄을 훑었다. 그들은 꽤 좋은 은신처를 찾았다. 문제의 창고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였다. 금지된 수송이 수집될 곳이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차들에 의해 호위된 덮개가 있는 트럭 대열이 들어왔다. 손에 무기를 가진 많은 야만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준영 총경도 나타났다. 냉정한 얼굴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태우와 준호는 그 모든 이미지, 모든 제스처, 모든 얼굴, 모든 번호판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트럭의 방수포가 내려졌을 때 알 수 없는 금속 컨테이너를 드러냈다. 그들의 심장은 뛰는 것을 멈췄다. 이것이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상자에 있는 표시에 대해 더 명확한 촬영 각도를 조정하려고 할 때 그들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뱀의 왕의 순찰대 그룹이 우연히 그들에게 왔다. 그리고 만남은 피할 수 없었다. 발견되고 비명을 질렀다. 준호는 태우를 두 줄의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출구로 밀어붙이면서 그가 중요한 증거로 가득 찬 카메라를 가지고 나갈 시간을 벌기 위해 자신은 서둘러 나가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막았다. 총소리가 안개 항구의 조용한 밤을 뚫기 시작했다. 총격전은 불균형했다. 비록 태우가 준호를 지원하기 위해 돌아오고 싶었지만 라디오를 통한 준호의 마지막 명령이 여전히 울렸다. 증거를 가지고 살아남아라. 나를 위해 복수해라. 준호는 사자처럼 싸웠다. 2배 이상 많은 적들의 포위가 점점 조여지는 상황에서 탈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태우에게 귀중한 몇 초를 더 주기에 충분한 특정한 양의 혼란을 일으켰다. 태우는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때 총알이 준호의 가슴을 맞췄다. 그는 흔들리다가 항구의 차가운 땅에 쓰러졌다.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준호가 본 마지막 이미지는 안개 속에서 사라진 태우의 그림자였다. 정의의 희망을 가지고 만족의 미소가 젊은 경감의 입술에 흘렀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동료를 보호하고 전체 범죄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를 지켰다. 태우는 짧은 시간 안에 항구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마음이 산산조각났다. 뒤에서의 총소리가 침묵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다. 함께 자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고통은 지연이 카메라를 여전히 손에 들고 있지만 눈이 빨갛게 된 채로 태우를 혼자서 다시 보았을 때 그녀의 가슴에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다. 그녀도 최악의 상황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태우를 안았다. 눈물은 계속 떨어졌다. 박준호 경감의 희생은 그들이 방금 얻은 증거에 비해 너무 크고 너무 비싼 손실이었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 사이에서 증오의 불과 결의는 태우와 지연의 마음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다. 그들은 준호의 희생이 무의미하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안개 항구에서 준호가 기록한 사진과 동영상은 노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뱀의 왕의 활동 규모, 이준영의 지휘관 역할, 특히 곧 이동할 매우 큰 밀수품의 존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했다. 노인 자신이 지시했을 음모의 일부를 그들은 손에 넣었다. 이제 싸움은 단지 태우, 권영민 총경을 위한 정의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쓰러진 친구, 동료에 대한 복수에 관한 것이었다. 앞길은 더 나빠질 것이었다. 그러나 태우와 지연은 그들이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가 자신의 목숨으로 밝힌 불은 그들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었다.
박준호 경감을 잃은 고통은 김태우 경위와 송지연 의사의 마음에 깊은 칼자국을 남겼다. 슬픔의 눈물 속에서 당신의 친구, 당신의 동료가 용감하게 희생했다. 그것은 증오와 결의의 불이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게 하는 불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준호의 희생은 의미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 갱단 전체, 특히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수석 음모자를 정의의 빛 속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했다. 준호가 목숨을 걸고 보호한 카메라 안에는 그날 밤 안개 항구에서 기록된 이미지와 동영상이 들어있었고, 그것은 귀중한 유물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남겨둔 유일한 열쇠였다. 그 후 며칠 동안 태우와 지연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그들은 비밀기지에 자신들을 가두고 증거의 각 프레임을 보고 분석했다. 그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준영 총경이 신비한 금속 컨테이너가 가득 찬 트럭을 냉정하게 명령하는 이미지, 뱀의 왕의 충직한 부하들의 음침한 얼굴들. 그들은 모두 이제 하나를 알았다. 그러나 노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비록 이 증거가 안개 항구에서의 불법 활동의 규모와 심각성, 그리고 이준영의 직접적인 역할을 확인했지만 실제 지도자는 여전히 밖에 있었다. 어딘가 어둠 속에서 멀리서 와이어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송지연은 광범위한 전문 지식과 비범한 논리 분석 능력으로 태우가 근접 촬영을 시도했던 금속 컨테이너에 있는 특수 표시와 특별 마크를 철저히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것들은 기존의 운송 표시가 아니었다. 산업기업, 국제광업 및 운송회사에 대한 일련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본 후 그녀는 의심스러운 일치를 발견했다. 그 표시들은 평우 지방에 본사를 둔 몇몇 회사와 관련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일련의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등록되었다. 실제 소유자를 추적하기 매우 어려웠다. 그녀는 이 정보를 권영민 총경의 노트북에 복사된 기록과 연결하려고 노력했다. 총경이 여러 번 원으로 표시한 이름은 확실히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뱀의 왕과 같은 전체 지하 시스템을 조작하기에 충분하고 모든 흔적을 매우 교묘하게 덮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평오지방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기억했다. 자원 추출,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 그룹 이익과 부패가 쉽게 주름질 수 있는 곳. 이 프로젝트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안개 항구에서 준호가 발견한 밀수품은 무엇이었을까? 불법적으로 채굴된 희귀 광물이나 심각한 환경 오염과 관련된 더 위험한 것이었을까? 한 오후, 지난 몇 년 동안 평오지방의 주요 프로젝트의 승인 및 감독과 관련된 고위 공무원 목록을 검토하던 중 지연이 발견한 유령 회사의 주주 목록과 대조하여 컴퓨터 화면에 놀랍게도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다. 양진호 환경부 차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여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연설을 했다. 그는 또한 평오지방을 포함한 전국의 자원 채굴 프로젝트의 허가 및 관리에 매우 강력한 인물이었다. 태우의 직감은 그들이 올바른 방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총경의 오래된 문서에 자원 분야에서 평판이 있는 몇몇 기업가와 숨겨진 고위 공무원 사이에 비공식 회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프로젝트를 로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숨겨진 공무원의 체격과 습관에 대한 설명은 비록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함께 놓으면 양진호 차관과 이상한 유사점이 있었다. 송지연은 즉시 자신의 전문 기술을 사용하여 양진호의 배경, 관계,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더 깊은 검색을 했다. 그러나 더 깊이 파고들수록 비밀의 베일이 들려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다. 양진호는 자원 착취 사업 세계와 공개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논란이 많은 일련의 프로젝트 허가 결정 뒤에서 조작하고 있다는 징후도 있었다. 환경 실사 과정을 우회하여 자신의 뒷마당 회사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 뒷마당 회사들은 다름 아닌 뱀의 왕 조직의 복잡한 재정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노인은 양진호 차관이었다. 이 결론은 그들의 길을 가로질러 번개와 같았다.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 태우의 파괴를 명령한 사람, 권영민 총경과 박준호 경감의 죽음 뒤에 있는 사람. 그는 국가의 고위 공직자였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역겨운 분노가 태우와 지연의 마음에 솟구쳤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안개 항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양 차관이 평오지방에서 조작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계속 분석하면서 그들은 더 사악한 음모를 발견했다. 그 수송은 단지 불법 채굴 광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환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원 채굴 계획에 사용될 밀수된 특수장비와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다. 양진호의 목표는 단지 부자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평오지방의 자원 전략을 통제하려는 것 같았다. 그가 조작하는 경제적으로 자율적인 지역을 만들어 개인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자원이 개인의 목적을 위해 지배되었을 때 국가 안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을 희생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심지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태우와 지연의 모든 초기 예측을 넘어섰다. 그들의 적은 단지 일반적인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정치 세력이었다. 한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전쟁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핵심 가치, 법치,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 되었다. 태우와 지연의 어깨에 있는 짐은 더 무거워졌지만 싸우려는 그들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일관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양진호 차관과 같은 권력과 통제력을 가진 사람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더 대담한 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더 큰 희생이 있을 수도 있다. 준호의 희생은 태우와 지연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또한 그들의 의지를 강철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바위처럼 단련시켰다. 양진호 차관과 같은 강력한 적에 직면하여 뱀의 왕 조직의 수장인 노인, 그들은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 수준에 꽂혀있는 진의 네트워크와 함께 양진호 차관은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을 물속에서 지식시키거나 심지어 상황을 뒤집어서 태우와 지연을 고발자에서 비방자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증거는 가치가 있었지만 현명하고 단호하게 발표되지 않으면 비활성화되거나 도둑맞을 수도 있었다. 많은 밤의 고민과 최영훈 총경과의 대화 후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고위급 인물, 대담하고 위험한 결정이 내려졌다. 그들은 전체 진실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방송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빛으로 가져올 것이다. 김태우 경위가 직접 나서서 양진호 차관, 이준영 총경, 그리고 뱀의 왕의 모든 범죄 음모를 고발할 것이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일단 정보가 공개되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적으로부터 거대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한 대중과 공직에 있는 정직한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큰 압력의 파도를 만들어내 당국이 개입하도록 강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불가능할 정도로 지연시킬 수 없는 방법이었다. 방송 준비는 최 총경이 소개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팀의 기술적 지원으로 절대적인 비밀리에 직접 수행되었다. 선택된 위치는 안전한 아파트로 추적이나 도청장치 설치를 피하기 위해 철저히 검사되었다. 방송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여러 층의 정보 보호가 설정되었다. 송지현은 태우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의학 문서와 과학적 증거 준비 외에도 기술적, 예방적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빛났지만 또한 결단력도 있었다. 준호를 잃은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은 힘으로 변형되었다. 방송 전 마지막 며칠 동안 태우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가 살아서 묻힌 것부터 고된 조사 과정, 뱀의 왕에 대한 발견, 권영민 총경의 죽음, 박준호 경감의 희생까지, 양진호 차관의 조상화와 음모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의 말이 범죄자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신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충격적이더라도 벌거벗은 진실을 말해야 했다. 쓰러진 동지의 이미지는 항상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동기부여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 뒤에 생방송이 화면에서 시작되었다. 김태우 경위가 적절한 제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결연했지만 위험에 직면한 날들과 밤들의 흔적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미국 단어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갔다. 명확하고 강철 같은 목소리로 그는 양진호 환경부 차관을 뱀의 왕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이자 자신의 처형을 명령하고 일련의 다른 악행을 저지른 주모자로 고발했다. 그는 차례로 증거를 제시했다. 안개 항구에서 기록된 비디오 영상, 평오지방의 유령 회사와 조작된 프로젝트에 관한 기밀 문서, 불법 현금 흐름 분석, 그리고 고 권영민 총경의 노트북에서 가져온 마지막 페이지의 메모. 송지연은 때때로 그의 옆에 나타나 태우의 주장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법의학 증거에 대한 더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생방송은 빠르게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들였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반에 공유되었다. 여론이 폭발해 분노, 놀라움, 그리고 정의를 요구하는 소리가 숨가쁜 속도로 전달되었다. 존경받는 차관이었던 양진호의 이름이 갑자기 비난과 비판의 중심이 되었다. 온라인 포럼은 매초 열기를 띠었다. 사람들은 김태우 경위와 송지연 의사의 용감한 행동에 강한 지지를 표했다. 여론의 압력이 정부에서 첫 번째 진동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일부 주류 신문들도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심각한 혐의에 대해 조심스럽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 승리의 기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위험이 다가왔다. 양진호 차관과 그의 뱀의 왕 무리는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은 초기 충격 이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태우와 지연이 계속한다면 그들의 전체 제국이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무거운 무기로 무장한 전문 암살자 팀이 태우와 지연이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건물을 공격했다. 유리가 깨졌다. 총소리가 울렸다. 그들의 목표는 노인에게 도전할 엄두를 낸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안전한 아파트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군인의 본능으로 태우는 즉시 반응했다. 그는 지연을 더 안전한 은신처로 밀어넣고 자신은 무기를 들고 격렬하게 맞서 싸웠다. 뱀의 왕의 암살자들은 매우 무모하고 공격적이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발포했다. 작은 아파트는 빠르게 전쟁터로 변했다. 수백만 명이 온라인으로 따라가고 있는 방송의 열린 마이크를 통해 격렬한 총격전의 소리까지 들렸다. 더 많은 공포와 분노. 그들은 단지 고발을 듣는 것이 아니라 범죄 권력의 잔인한 반격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최영훈 총경은 이 상황을 예상했다. 그가 지휘하는 엘리트 특수부대가 건물 주변에 비밀리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즉시 구조에 나섰다. 포위와 반격은 빨랐다. 암살자들은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죽거나 체포되었다. 태우는 팔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지연을 안전하게 지켰다. 생방송은 혼란 속에서 끝나야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되었다. 양진호 차관과 뱀의 왕 조직에 대한 전체 진실이 대중에게 노출되었다. 지불해야 할 대가는 작지 않았지만 태우와 지연의 마지막 도박은 결과를 낸 것 같았다.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피와 눈물로 가득한 길의 끝에서 그들이 진실에서 킨 불은 이제 이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악의 어둠을 태워버릴 것을 약속했다. 생방송 운명과 안전한 아파트에 대한 질식 공격으로부터 몇 달 후 서울과 평오지방 전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태우 경위의 굳건한 고발과 함께 송지연 이사에 의해 강화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엄청난 대중의 분노와 압력의 파도를 만들어냈다. 최고 지도부의 강력한 지도하에 최영훈 총경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사건이 설립되었다. 일련의 체포가 이루어졌다. 노인, 뱀의 왕 제국 전체의 주모자인 양진호 환경부 차관은 정직되었다. 그는 마지막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 중에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다. 태우에게 직접 해를 끼친 이준영 총경과 함께 조직 내 다른 10명도 법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전체 프론트 회사 네트워크, 불법 프로젝트, 돈 세탁 링, 무기 밀수, 불법 자원 착취가 점차 해체되었다. 피와 눈물의 여정을 통한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 김태우 경위와 송지연 의사는 위험에 직면한 스트레스가 많은 날들 후에 이제 잠시 호흡할 수 있었다. 태우의 팔의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그의 영혼의 상처,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박준호, 경감이 쓰러진 기억, 죽음에 가까웠던 순간들은 아마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둘 다 많은 후속 작업을 해야 했다. 더 많은 증언을 제공하고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 파일을 강화했다.
그들의 용기와 결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악에 대항하는 싸움, 권력의 부패에 대항하는 싸움의 상징이 되었다. 불에 의해 시험받은 태우와 지연의 관계는 이제 더 강해지고 있었다. 이해와 공유. 그러나 결국 태우는 깊은 피로를 느꼈다. 영웅의 영광, 대중의 칭찬은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 손실의 고통과 과거의 강박관념. 그러나 그는 그의 영혼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평화로운 곳에서 치유될 필요가 있었다. 혼잡한 싸움에서 멀리. 많은 밤의 고민 후에 그는 경찰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최 총경까지도 놀라게 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해하고 태우의 선택을 존중했다. 태우는 충분히 주었고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그는 평화로운 작은 마을로 돌아갔다. 고요한 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곳, 그의 어머니 이순자가 밤낮으로 기다리는 곳. 작고 단순하지만 아늑한 집. 어머니의 사랑은 그를 다시 맞이하기 위해 팔을 벌렸다. 이순자 여사는 아들에 대한 많은 울음과 두려움 후에 단지 그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녀는 그가 겪은 위험에 대해 많이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모든 식사와 수면에 그를 돌봤다. 시골의 신선한 공기, 산의 침묵, 점심을 위해 닭이 우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가족 식사는 점차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 태우는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고 어머니의 집안일을 돕는 데 시간을 보냈다. 민우는 시골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또한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태우 아저씨의 무죄와 소년의 진심 어린 감사가 귀중한 정신적 약이라는 것을 알고 자주 그와 그의 가족을 방문했다. 태우는 또한 버려진 개를 입양했다. 이름은 황금. 지혜로운 황금색 개가 오후에 구불구불한 마을 거리를 걷거나 현관에 앉아 일몰을 보는 새로운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오후 최영훈 총경이 갑자기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사가 태우와 송지연 의사에게 용기 메달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박준호 경감에게는 순직자 메달이 수여될 것이라고 했다. 공식 행사가 서울에서 열릴 것이고 최 총경은 태우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잠시 침묵한 후 태우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총경님, 저는 상관으로부터 인정해 매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영광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제 양심이 말하는 것을 했습니다. 군인의 책임이 촉구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제 메달을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최 총경은 태우의 성격을 이해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준호 경감을 위한 추모 행사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는 약간 목이 메인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리고 부대가 그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세우고자 하는 작은 기념물 개막식에도. 이번에는 태우가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죽은 친구를 위해, 그에게 누운 동지를 위해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알았다. 며칠 후 태우는 어머니와 민우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송지연도 참석했다. 그녀는 법의학 경력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정의에 봉사하기 위해 그녀의 지식을 가져왔다. 행사는 엄숙하고 감동적이었다. 많은 옛 동료들, 태우와 준호와 함께 싸운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 박준호 경감의 사진에 순직자 메달이 부착되고 단순하지만 위험 있는 기념 명패가 제막되었을 때 누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태우는 조용히 서 있었다.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지연의 손과 가까웠다. 준호의 부드러운 미소와 결연한 눈을 담은 사진이 그의 마음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는 싸움의 기억,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을 기억했다. 준호의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행사 후 태우의 삶은 집에서의 정상긴 날들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제복을 입지 않고 더 이상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국심의 불, 책임감,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악에 대한 싸움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단지 한 전선에서 다른 전선으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이동할 뿐이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는 항상 오른편에 설 것이다. 좋은 것들을 보호할 것이다. 충성스러운 황금개는 그의 모든 발걸음을 따랐다. 때때로 민우가 돌아와 놀러왔다. 분명한 웃음을 가져왔다. 송지연도 자주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예전에 용감한 소년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그의 삶이 위험했던 오래된 조용한 언덕의 빛은 이제 그의 영혼에서 믿음과 희망의 빛이 되어 빛나는 것 같았다. 그것은 평화로운 길에 빛을 비추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